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영역 글 읽기로 들어왔죠. 그래서 과학기술 영역의 글 읽는 방법을 또 우리가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 번은 읽고 넘어와야겠죠. 어쨌든 내신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문제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과학 영역과 기술 영역은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글은요. 자, 설명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글은요, 설명문이기 때문에 목적이 설명하는 글이에요. 설명하는 글이라는 건 나의 주장보다는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인 거죠. 따라서 이 글의 제재는 결핵이고 이러한 결핵에 대해서 객관적인 태도로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핵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 이게 아니라 결핵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글인 거죠. 자, 근데 그중에서도 결핵을 굉장히 분석적인 방법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순차적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앞 단계를 얘기하고 뒤에 단계를 얘기한다. 이걸 우리가 순차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인 방법으로 이 글은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제는요. 그중에서도 결핵에 대한 어떤 치료법을 찾아내기 위한 과학자들의 연구를 쭉 나열을 할 거고요. 금방 말했다시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이 전개된다. 따라서 이 글은 뭐 순행적인 구성의 글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런 걸 우리가 시간을 관통한다라고 해서 통시적 관점의 글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는 반면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을 분석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네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글을 들어가서 읽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설명문이니까 글의 구조가 굉장히 러프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글의 구조가 엄청 빡빡하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릿말로 대표되는 지금 처음 부분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결핵은 원래 동물에게서 발생한 질병이 사람에게 전파된 인수라는 건 사람과 동물을 가리키는 거죠. 사람과 동물 공통 전염병의 하나이다. 수천 년 전의 것으로 짐작되는 사람의 뼈에서 그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결핵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발생한 질병으로 추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건 모른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발견된 미라에 결핵의 흔적이 있고 고대 인도인과 중국인들도 결핵에 관한 내용으로 추정되는 기록을 남겨놓았다. 히포크라테스도 폐결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질병을 소개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결핵이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고 처음 주장했다라고 해서요. 자, 이 부분은 결핵과 관련된 어떤 증거와 기록들을 제시함으로써 과연 결핵이라는 병이 언제 인류에게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는 와중에 보면요. 우리 아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고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뒤에 근대도 나오고요. 산업혁명 이후도 나와서 점차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보이죠? 자, 이게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또 두 번째로는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보면은 여기 히포크라테스 알죠? 우리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해서 이제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기 전에 이제 선서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좀 거의 뭐 의료계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 아, 이 사람은 빠지는 데가 없어. 그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제 이 철학자 역시 이런 결핵에 대한 연구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초반부는요. 고대의 결핵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특별히 이제 고대 시대부터 지금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이 문단 가볼게요. 근대 유럽에서는 자 이제 근대로 시간이 많이 흘러왔죠. 평민층보다 상류층에서 좀 의외죠. 그쵸? 왠지 이런 병 같은 거는 좀 살기 힘든 계층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전엔 상류층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이들은 집단으로 모여서 사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병을 전염시키는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죠. 아, 굉장히 의외네요. 그쵸? 그래서 근대 유럽에는 평민층보다 상류층이 더 결핵 환자들이 많았다. 이유는 집단적인 사교 생활, 즉 함께 어울려 노는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이어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농촌을 벗어나 도시로, 그쵸?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도시로 밀려든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미처 준비가 안 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위상 상태가 불량한 가운데 집단 생활이 이루어졌다. 아, 그치. 우리 아까도 집단적인 사교 생활 때문에 이런 상류층들이 결핵에 많이 걸렸다라고 했는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도 이 도시에서의 집단 생활이 문제가 됐나 봐요. 그쵸? 산업화와 도시화는 대기 오염을 동반했고 위생 상태가 엉망인 거주지에다가 열악한 노동 조건까지 더해져서 결핵은 이제는 상류층보다 하류층에 더 많아졌대요. 그쵸? 자, 더 유행하는 질병이 되었다. 심지어 결핵은 중세를 멸망시켰다는 말을 듣는, 이건 패스트에 대한 설명이죠. 패스트는 흑사병이에요, 흑사병. 이것에 빗대어서 결핵은 백색의 패스트다라는 별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결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즉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는 상류층보다 하류층이 더 결핵을 많이 걸렸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도시의 이런 오염 상태, 좋지 않은 위험, 거기다가 위생, 거기다 열악한 노동 조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하류층에서 결핵이 더 많이 걸리게 됐대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결핵을 어떤 시간 순서에 따라서 좀 이야기를 좀 이제 시작했던 단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결핵을 과연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연구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질병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에 관한 지식은 전무한 상태에서 인류는 19세기를 맞이했다. 영국의 체드윅이라는 사람은 1842년 19세기죠? 노동자들의 위생 상태가 결핵과 같은 각종 감염병 유행의 가장 큰 원인임을 지적하며 위생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이거 이제 강조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체드윅이 했던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체드윅의 업적 혹은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런 연구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했고, 자, 이어서 프랑스의 비유맹은, 자, 새로운 사람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은 1865년 역시 19세기예요.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의 병터라는 거 이제 뭐 병원균이 모여 있는 자리 이렇게 보면 돼요. 토끼의 몸에 주입하는 실험을 통해 동물 실험을 했네. 그쵸? 결핵이 감염병임을 증명했대. 그럼 여러분 이전까지는 결핵이 감염병이다라는 거는 딱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882년 역시 19세기죠. 독일의 코흐라는 사람이 결핵의 원인균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대요. 그쵸? 아, 그래서 인류가 결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실마리라는 거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약간 좀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앞서서 우리 이제 체드윅부터 시작해서 체드윅과 비유맹과 코우라는 사람이 각각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발견들을 했는지를 지금 차례대로 읽어봤죠. 자, 이어서 좀 더 볼게요. 자, 코우는 끝나지 않았어. 코우는 현미경을 이용해 당시 유럽에서 큰 문제였던 탄저 연구에 집중하여 1876년에 병에 걸린 쥐의 혈액에서 막대 모양의 미생물을 발견했다. 이 작은 생물체가 탄저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코우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순수 배양하는 방법을 정립하고 특정 세균이 특정 감염병의 원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이것이 바로 코우의 4원칙이며 이는 뒤에 수많은 학자가 특정 감염병의 원인균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길잡이 역할, 즉 비유적 표현이죠. 어쨌든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비유적 역할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라고 적어야겠죠? 자, 비유적 표현이네요. 같은 방법으로 코우는 1882년에는 결핵, 1883년에는 콜레라의 원인균을 찾아냈대요. 아,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결핵이잖아. 그치? 이렇게 발견을 했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탄저는 결핵이 아니에요. 그쵸? 얘는 결핵하고 달라. 근데 코우가 이전에 탄저균을 연구했던 방법으로 결핵도 발견했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코우가 했던 어떤 실험, 과정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우가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자 하나만 볼까요? 자 이게 첫 번째 실험 과정 그쵸?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순수 배양하는 방법을 만들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특정 세균이 특정 감염병의 원인을 증명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하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4원칙을 만들었고 그 4원칙을 활용해서 결핵도 발견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결핵의 원인균을 찾은 코우는 결핵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결핵균의 배양액을 이용해 투베르클린을 제조했으나 치료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즉, 아무튼 만들긴 만들었어. 근데 실패한 거죠. 오늘날에는 이를 결핵 진단에 이용하고 있으나, 근데 치료제로는 실패했지만 진단에는 도움이 되나 봐. 계속 승승장구하던 코우에게 결핵 치료제 개발 실패는 침체에 빠지는 계기가 됐다. 이걸로 약간 좀 상심했나 보죠. 1896년이 지나서야 다시 학자로서의 명성을 되찾은 코우는 세균에 의한 감염 질환은 물론 말라리아를 비롯한 열대 질병 연구에 큰 획을 그었다. 한마디로 결핵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뒤에 조금 이렇게 잠잠하다가 나중에 다시 뭐 말라리아 같은 것을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코우는 결핵 치료제 개발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그쵸? 결핵 치료제 개발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이거죠. 그치? 자, 이어서 볼게요. 1906년, 이제 20세기로 넘어왔어. 그쵸? 1906년 프랑스의 칼 메트와 게랭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은 백신을 개발함으로써 결핵 예방의 길을 텄대요. 봐봐. 치료는 아니죠. 예방은 치료가 아니에요. 예방이죠. 세균학자인 칼 메트는 파스텔의 접종법 원리, 즉 독성을 약하게 만든 균을 인체에 주사하는 방법을 이용하려고 했대요. 이게 곧 백신이죠. 우두를 앓으면 치명적인 천연두가 예방되는 것처럼 소결핵을 가볍게 앓으면 사람 결핵도 예방이 되므로 소결핵균이 백신으로 만들기에 적당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칼메트라는 사람은 백신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그 원리를 생각해서 그것으로 결핵 예방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소결핵균도 인체의 유해물로 독성을 줄여야 했고 칼 매트는 수의사 게렌과 그치 이제 같이 힘을 합했나 봐. 공동 연구를 통해 소결핵균을 수대에 걸쳐 연속 배양하여 독성을 완전히 제거한 소결핵균을 배양할 수 있었대요. 이는 칼 매트 게렌의 소결핵균이라고 명명되었고 이 이름을 줄인 BCG는 오늘날 결핵 예방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의 이름이 되었대요. 칼메트와 게랭이라는 사람이 소결핵균에서 독성을 완전히 제거한 채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백신 역할을 하는 약을 개발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수천 년간 인류를 괴롭혀온 결핵의 원인균과 예방법을 알아냈지만, 그쵸? 아직까지도 치료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미국의 미생물학자인 왁스먼은 또 새로운 사람 나왔네요. 흙이 들어있는 용액에 노출된 세균이 죽어버리는 현상을 발견하고자, 그쵸? 이걸 통해서, 이걸 연구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나 봐. 흙 속에서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대요. 그러니까 결핵균을 죽이는 것도 흙 속에 있는 미생물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왁스먼은 흙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리다툼을 하며 토양이라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존재들만 살아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람을 죽게 하는 결핵균조차 토양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걸 알아차렸다는 거죠. 왁스먼은 토양에 다양한 미생물이 있고 그 수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 착안해서 토양의 미생물 가운데 병영균을 사멸시키는 물질을 분비하는 미생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병영균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왁스먼이 이제 결핵을 죽이는 균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실험을 계속 반복하겠죠.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가설과 검증이라는 게 바로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이잖아요. 그런 게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이어서 왁스먼은 다양한 성질을 지닌 토양을 채취해서 완충 용액에 혼합한 다음 통약 속에 있는 미생균을 멸균하고 그 생성물에서 항생제 능력을 지닌 물질을 분리하는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행했대요. 매일매일 이렇게 실험을 했나 봐. 실험 대상이 워낙 광범위했으므로 고된 작업이었지만 왁스먼은 계속 실험을 반복했고 어느 날 방선균에서 뽑아낸 특이한 물질이 장티푸스균, 포도상 규균을 비롯한 여러 병원성 세균에 대해 살균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방선균이 생성하는 물질 가운데 향균 효과를 지닌 물질은 20가지가 넘었는데 왁스먼이 찾아낸 추출물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양리 효과는 아주 낮게 나타났다. 한마디로 죽일 수 있는 건 맞는데 약으로 쓰기엔 조금 부족했나 봐요. 이에 굴하지 않고 왁스먼은 살균 효과가 있는
1000개 정도의 물질을 추출하고 어느 물질이 가장 좋은 효과를 지녔는지 알아내는 실험을 해가면서 후보 물질 수를 점점 줄여나갔고, 몇 년 지난 어느 날 왁스먼은 시험관 속에서 창자의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한 가지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아,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을 했고 실험을 했더니 뭔가 발견이 됐나 봐. 그 시험관에 있던 미생물은 방성균의 일종인 스트랩토미세스였는데, 왁스먼은 이 미생물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고, 이 미생물 배양액에서 추출한 항생 물질은 페니실린으로 해결할 수 없던 여러 가지 균의 효과가 있었대요. 특히 결핵 치료제로서 약간 이게 가능성이 있어 보였나 봐. 1943년, 여전히 20세기예요. 방선균에서 항생제를 추출하는 데 성공한 왁스먼은 다음 해에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약을 세상에 공개했고,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스트랩토마이신은 지금까지도 결핵 치료제의 대표약으로 많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대요. 아, 결국은 왁스먼이 만든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전의 사람들은 예방까진 가능했는데 치료제는 개발을 못했어요. 근데 이 왁스먼이라는 사람이 결국 발견을 해낸 거죠. 왁스만은 스트랩토마이신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52년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수상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끝부분이에요. 오늘날 결핵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지만 결코 과거의 질병은 아니다. 결핵은 지금도 1년에 2,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무서운 병이다.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약 5.5명이 결핵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셈이다. 결핵 치료제가 개발되었지만 결핵은 증상이 쉽게 호전되지 않아 적어도 6개월 이상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한다. 더불어 강한 내성균의 출현은 결핵 치료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결핵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학자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학자들이 각각 어떤 일을 했는지 따로 종이에 정리를 해봐야겠죠. 즉 치료제를 개발한 사람은 왁스먼, 예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칼메트와 케렌, 그리고 이 앞서서 비유맨과 코오는 각각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사람마다 정리를 해놔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쉽게 찾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어려운 부분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